보신 것처럼 여당은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저신용자의 금리가 낮으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. 이 문제는 신용 질서와 관련이 있는 건데 신용은 경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, 질서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. 자, 신 기자, 일단 신용의 개념부터 정리해 주시죠. 네, 신용은 영어로 크레딧, 트러스트 등으로 번역됩니다. 믿음이라는 뜻입니다. 경제학자들은 금리를 위험의 가격이라고 부르는데요. 신용이 부족하면 위험이 높다는 뜻이고 금리도 자연스레 올라갑니다. 따라서 돈을 잘 갚아온, 그래서 앞으로도 잘 갚을 것으로 믿어지는 고신용자는 금리가 낮은 겁니다.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하면 대체로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죠.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담보 잡은 주택을 취하면 되니 그만큼 위험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. 신용은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신용 자체가 상환 여력을 체크하는 거라고요. 신용 체계를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. 선한 정책이 항상 좋은 정책이 될 수는 없어요. 시장 돌아가는 걸 모르면. 그런데 이런 내용은 사실 경제학 교과서에서 다 배운 것 아닙니까? 정부 여당이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저신용자에게 금리를 낮춰주자는 겁니까? 금융을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이 관점의 가장 큰 오류는 저신용자가 무조건 그 경제적 약자는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. 몇백만 원씩 빌려서 성실하게 갚고 또 신용 점수를 올리기 위해 이렇게 노력한 서민 고신용자도 있고 수십억 원을 빌려 체납하는 부자 저신용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. 약자를 우대하자는 정치 논리로 경제에 접근한 것도 부적절하지만 그 진단부터 잘못 짚었다고 하겠습니다. 신용 질서가 무너지면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? 신용 질서를 역행하는 시그널을 정부에서 자꾸 던지면 고신용자가 될 유인이 사라지고 사회가 신용을 경시하게 됩니다. 저신용자들은 더 쉽게 돈을 빌리고 연체율은 높아지겠죠. 결과적으로 금융기관 재정이 악화되고 국가 부채도 쌓이게 됩니다. 은행이 해야 될 상환 능력 검증이라는 것을 약화시키는 거고 부실을 키운다는 문제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. 수요자의 측면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대출을 더 많이 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. 참고할 만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? 네, 이재명 대통령은 2020년에 경기지사 시절 이미 극저신용자 대출을 운영해봤습니다. 경기도민 가운데 신용등급 하위 10% 이하의 사람들에게 연 1% 저금리 대출을 해준 건데요. 올해 4월에서 8월 만기가 도래한 건 중에 74%가 대출을 갚지 않았습니다. 35%가 만기 연장을 했고 38.3%는 연체를 했는데 연체건 중에 76%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아예 연락도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연말까지 빚 탕감이 예고돼 있잖아요. 이것도 신용 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? 김대중 정부 이후에 대부분 정부가 신용 사면을 해왔는데 최근 코로나 위기 등으로 그 규모가 급증했습니다. 이재명 정부도 연말까지 324만 명의 빚 탕감을 예고했죠. 취약계층에 재기할 기회를 준다는 명분이지만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지난해 신용 사면 조치로 연체 기록이 삭제된 287만여 명 중 33.3%에 해당하는 95만여 명이 다시 연체의 늪에 빠진 겁니다. 이 과정에서 금융권은 위기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올렸고 그 피해는 일반 대출자들도 함께 부담했습니다. 새 정부가 들면서 경제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게 아니냐,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복지 또 신용을 또 제대로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.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.